지식 정보화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것은 행정에 많은 변화를 요구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자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가 현재의 상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미래의 전자정부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어떤 재화나 서비스보다 정보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것 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화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화면에 있는 프로슈머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듀서하고 컨슈머하고를 합친 거예요. 즉 소비자가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프로슈머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의 지리적인 장벽을 제거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특징은 지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다시 상세히 이야기하면 공급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되지 않고요. 소비자가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프로슈머,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정보 산업이 전체 산업 구조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전의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면 비용이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인데 이것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범위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지식정보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행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교재 42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맨 윗줄부터 보면요.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두 번째가 자동화와 조직관리상의 문제, 세 번째가 시민과의 네트워크 확산이 되는데요. 교재에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맨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통신기술하고 컴퓨터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디지털 혁명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동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고요. 조직 구조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조직 구조도 신축적인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네트워크 확산인데요. 시민과의 네트워크 확산으로 시민들도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직면해서 행정도 이제 새로운 어떤 행정 모형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전자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면 지식정보화 사회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을 보면 첫째가 조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방금 교재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첫 번째 보면요.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정부 조직은 규모가 줄어들고 그리고 수평적인 네트워크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이전의 개서적인 그런 관료제가 아닌
탈관료제 조직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리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탈관료제 조직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탈관료제 조직의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화면에 있는 삼역 조직을 들 수 있습니다. 삼역 조직 밑줄 것이죠. 별표 2개 합니다. 그리고 삼엽 3개의 잎사귀인데 세 가지가 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역 조직에는 3가지가 첫째가 핵심 직원입니다. 소규모 전문적인 근로자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가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는 계약직 근로자들이고요. 세 번째가 융통성 있는 인력, 예를 든다면 시간제 직원 혹은 임시직원 이런 것이죠. 즉 신축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로 구성된 것을 삼역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공동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조직도 탈관료제의 유형이죠. 공동조직은 뭐냐면 공동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공동은요. 영어로 말하면 hollow입니다. HOLLOW. 중간이 비어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이것은 COR이라고 하는 코어 업무만 정부가 행하고요. 핵심적인 업무만 예를 들어서 기획이나 통제나 조정이나 이런 거는 정부가 하고요.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가 제3자한테 위탁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핵심 업무는 위탁하지 않고요. 그런 조직을 공동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게 다 탈관료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그 영향을 보면은 컴퓨터가 발달이 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업무 처리 절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연매 없는 조직이 구현되는 것이죠. 이연매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직무간 이연매 없는 조직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직무간 경계가 흐려지고 아무래도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중간 관리자의 수가 감소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컴퓨터가 루틴한 업무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다 처리해 주거든요. 이전의 그 중간 관리층에서 할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것은 행정 농도가 저하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 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직의 규모분의 지원 인력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농도가 저하된다. 그런 내용이 지식정보 사회가 행정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그 순기능이 있고 또 역기능이 있는데요. 순기능의 예를 한번 보면요. 화면에 있는 모자이크 민주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디어학자가 주도한 것인데요. 우리가 모자이크 그림을 보면은 점을 찍죠. 점을 찍어서 그 점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을 찍고 그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그림이라고 하는 그 조화를 이루어내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 혹은 약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어내고 결국 그게 하나의 전자민주주의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논리가 엘빈 토플러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민주주의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식정보 사회에는 여러 가지 그 거래 비용도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을 구현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역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기능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역기능은 별표 밑줄 긋고 별표 2개를 하시고요. 인포데믹스로 화면에 있는 인포데믹스가 있습니다. 인포가 인포메이션의 그 정보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됩니다. 전염병을 우리가 에피데믹스라 그러죠. 그걸 합쳐서 인포데믹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하고 전염병 이게 합쳐진 거다. 이건 정의를 내린다면은 정확하지 못한 정보, 루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염병처럼 급속히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현상을 일으키는 것, 대표적인 게 가짜 뉴스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포데믹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화면에 있는 선택적 정보 접촉이다. 이거는 자신에게 맞는 것만, 맞는 정보만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피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강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정보 그레시암의 법칙. 여러분 그레시암의 법칙 잘 아시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양화 좋은 게요. 악화 양화를 좋은 게 양화고 나쁜 게 악한데 나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이게 구축한다는 것은 차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버리고 남는 것은 전부 다 악화가 남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정보의 그레시암 법칙이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정보는 사장되어 버리고요. 좋은 정보는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유통이 안 되고 불필요한 나쁜 정보만 유통이 되는 그런 현상을 정보 그레시암의 법칙이다. 좋은 정보는 소장된다 이렇게. 좋은 정보는 소장이 되고 좋은 정보는 소장이 되고 불필요한 정보만 돌아다니는 유통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그레시암의 법칙 이런 것도 역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생활의 어떤 침해 이것도 역기능인데요. 사생활 침해에서 대표적인 게 전자 파놉티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자 파놉티콘, 전자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감옥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형 감옥 있잖아요. 근데 앞에 전자 원형 감옥입니다. 감시기관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그런 감시 사회를 전자 파놉티콘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사생활 침해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 격차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적어보시죠. 2015년도 경찰 간부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이 아닌 것. 자, 1번부터 부를게요. 줄여서 제가 부릅니다. 1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두 번째가 맞춤형 정보화 교육. 3번에 온라인 정보화 교육. 4번에 공공 IP인 보급 확대. 이렇게 네 가지를 주면서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던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해소 방안이 되고요. 이제 4번의 경우에 공공 IP인의 보급 확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계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공공 IP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장치예요. 본인 식별을 위한 인정장치니까 이거는
안전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안전성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정보 격차 해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식행정관리가 됩니다. 화면에 1번에 지식의 유형이 됩니다. 암묵지와 형식지인데요. 암묵지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지식을 암묵지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할머니의 김치찌개 끓이는 그 솜씨 이런 게 다 암묵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형식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로 표현이 가능한 지식입니다. 그 매뉴얼 같은 거, 설계도 같은 게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2013년도에 지방직구급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지식을 암묵지하고 형식지로 구분할 경우에 다음 중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만 들어보시죠. 그 예로 제시한 것이 6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은 암묵지다, 형식지다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 매뉴얼, 형식지가 되겠고요. 조직의 경험, 암묵지입니다. 숙련된 기능, 암묵지입니다. 개인적 노하우, 암묵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형식지고 정부 보고서, 형식지.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은 조직의 경험, 숙련된 기능, 개인적 노하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게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있는 화면 2번에 있는 지식 전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 2개 하시고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가는 이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암묵지를 어떤 여러 사람의 지식으로 개인이 갖고 있던 암묵지를 여러 사람의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방금 말씀드린 그 김치찌개 끓이는 그 솜씨를 어깨너머로 보아온 그 며느리가 자기가 익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화 되는 거예요. 자신도 그 며느리도 이제 그 찌개 끓이는 솜씨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사회화고요. 그래서 이걸 공동화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표출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암묵지를 새로운 형식지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형식지로 변환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며느리가 이제 그 김치찌개 끓이는 걸 이제 익혔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만약에 책을 만들어 가지고 책 제목이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암묵지가 형식지로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세 번째가 연결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지가 형식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그 며느리가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는 책을 펴냈잖아요. 그걸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사서 보고 그걸 자기가 이제 익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형식지가 형식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내재화입니다. 이것은 형식지를 자신에게 적용시켜보는 하나의 체화 과정이다. 스스로의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익힌 지식을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또 체화시키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형식지에서 암묵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과정을 밟는다.
각각의 내용이 보다 정확히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와 사회의 정의, 그리고 지식정보와 사회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